이 책은 이 제목을 지금 잘못 지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데, 예, 저희 장인어른께서 탈출구라고 지었어야지, 한마디로 하신, 그리고 밑에 한문으로 딱 탈출구 써줬어야지. 이제 올해 90살 되신 분인데 그 얘기 듣고 나니까 아, 맞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오픈 엑시트 의미는 이제 훨씬만 아까 얘기 방금 이제 예, 대표님이랑 말씀을 나눴는데, 이제 거기 허쉬만의 이제 엑시트 옵션 그 아이디에서 바로 가지고 온 거고, 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닫혀 있는, 이제 1장 보시면 제가 내부 노동 시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원래 이제 이쪽 정치 사회학 쪽에서는 별로 하지 않는 이야기죠. 내부 노동 시장은 이제 노동 경제학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내부 노동 시장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내부 노동 시장이랑 어려운 이야기로 하기가 좀 그래서 그걸 이제 소셜 케이지라는 표현으로 제가 바꿨어요. 이제 소셜 케이지의 케이지는 이제 전공 이제 사회학이나 정치학 공부하신 분들은 익숙한 아이언 케이지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이제 베버의 쇠우리에서 쇠자를 떼고 거기에 이제 제가 소셜을 붙여서 소셜 케이지다 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 사회의 이제 여러 조직 단위를 이제 케이지라는 개념으로 한번 보자. 근데 이제 보통 이 케이지라는 개념을 쓴 이유는 학문적으로는 제도주의의 이제 그 전통에서 나온 아이디어인데, 대중들한테 제도주의가 뭐다 이렇게 설명하고 시작하는 순간 아무 얘기도 안 되거든요. 이 제도주의가 너무 이게 복잡하고 긴 역사에서 그거 설명하다 보면 사람들 다 딴 데 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제도주의 이야기는 다 빼고 이제 제가 나름 만든 케이지라는 좀 독창적이지는 않지만 나름 스스로는 독창적이라고 자부하는 케이지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케이지에서 엑시트한다라는 이제 요 어떻게 하면 출구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적당한 시간을 살아보신 분들은 그냥 저는 길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 케이지라는 개념이 뭔지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좁게는 좀 더 크게는 이제 조직일 수도 있고, 심지어 국가일 수도 있는데, 이제 케이지라는 개념은 이제 그런 거죠. 제가 1장에서 심리학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릴레이셔널 모빌리티라는 개념인데, 관계 안에서 우리가 엑싯을 하고 싶을 때 쉽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개념이거든요. 아주 단순한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한국 사회는 아주 이제 제가 이 다음 책 제목이 스티키 캐피탈리즘이라고, 끈적한 자본주의인데 아주 끈적한 인간관계라는 이야기죠. 근데 인간관계만 끈적한 게 아니라 사회 제도도 끈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모든 우리가 빌드해온 그 한국 사회 조직 구조 자체가 굉장히 끈적하고 엑시트하기 힘든 구조다라는 이제 그런 문제 의식에서 이 책을 썼고, 이제 이 책 제목도 그렇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대중 강연을 할 때 쓰려고 들고 온 건데, 이제 다들 보셨죠? 예, 이거 못 본 젊은 친구들도 다 봤더라고요, 이 영화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루먼 쇼 뭐 스토리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트루먼 쇼와 같은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마지막에 그 인상적인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도 이렇게까지 제가 디자인을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로 나갈까 하다가 에이, 트루먼 쇼는 너무 옛날 얘기잖아. 그리고 이제 세 장으로 바꿨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한국 사회의 이 KG와 같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지만, 잘 짜여진 구조 때문에 경제 발전도 잘 이뤘다고 저는 이제 한편에서는 이전 책이 이제 쌀전한 국가에서 그 주장을 했었죠.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억압적이고 우리가 굉장히 답답한 각종 가족부터 정치 사회 구조까지 다 그렇게 짜여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좀 더 창조와 혁신을 지향하는 열린 사회 구조로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제 이 책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셜 케이지는 제가 1장에서 이렇게 정의를 해요.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사회적 관계나 조직 구조를 이탈하지 않고 머물도록 만드는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인센티브와 그 제도다.
이게 이제 제도주의를 제가 딱 세 줄로 요약을 한 건데, 이게 제도주의란 표현을 쓰지 않고 이제 그 안에 강압기제와 저는 이제 유인기제가 있다고 표현을 하지요. 이 영화도 다 보셨죠? 네. 안 보기 힘든 영화들만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 다들 기억 안 나실 텐데, 이 둘은 제가 모건 프리만이랑 이제 팀 로빈슨 너무 유명하니까 이제 제가 주목한 인물은 저 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분 이름 뭐였더라 또 이거 브룩스 그렇죠. 브룩스인데 브룩스가 이 감옥 안에서는 자기 역할이 있고 그 안에서 굉장히 몇십 년 동안 감옥 안도 사회잖아요. 그래서 그 사회 안에서 잘 적응을 해서 살다가 그래서 이제 사면을 받고 밖으로 나왔는데 이제 자기가 쓸모없는 그리고 밖에 스스로 적응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이제 자살을 하죠, 저렇게. 그리고 이제 모건 프리만도 비슷한 길을 걷다가 이제 다른 그 팀 로빈슨을 따라서 가면서 이제 영화가 끝난 이제 다른 길로 가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인물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고 하면서 책을 썼어요. 책엔 한마디도 안 했지만 이제 그 약간 영감을 이런 영화들에서 얻은 거죠. 그러니까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그 안에서 나름 노동자들이죠. 뭐 감옥의 죄수이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한 잔 맥주도 먹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나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그 브룩스처럼 밖에 나왔는데 본인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요게 저는 이제 한국의 내부 노동 시장에 아주 오랫동안 한 직장에 있다가 한 직장에서 30년, 40년을 일하다가 밖에 나왔을 때 이제 이 안에서의 본인의 역할이 밖에서 쓸모가 없는 요 상황.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 아주 주변에 친구들 다 계시고 직장 다녀보시고 다 하면 아시겠지만은 이 한국 사회 아주 전형적인, 물론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이제 많이 이완되고 깨져나가고 있긴 하지만 제 친구들만 해도 주변에 다들 한 30년 정도 그 직장 생활을 한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50대들은 모이면은 50대 초중반 친구들은 모이면은 하나같이 걱정을 해. 이제 이거 그만두고 나 뭐 하지? 대기업 안에서 내가 했던 역할은 이건데 이게 밖에 나오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심지어는 얼마 전에 이제 요런 KDI 전직 KDI 그 경제학자들 모임에서 이제 이런 식의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는데 KDI 경제학자면은 저 우리나라 최고의 브레인들이잖아요. 그래서 다 외국 유학하고 경제학 수십 년 동안 공부하신 분들인데 KDI 끝나고 나왔는데 아무도 안 알아준다는 거예요. 본인들의 이력을. 이제 왜 아무도 이분들의 이력과 이 스킬셋을 알아주지 않는가라는 요 질문에서 이제 저는 요 1장 질문을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제 친구들 이야기를 가지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내부노동 시장 이론에 따르면 그런 거예요. 기업이 그 기업에만 필요한 특수한 스킬셋을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도요타나 삼성전자에 아니면 현대자동차는 좀 예외예요. 이 현대자동차 얘기 좀 길어요. 여기는 스킬셋을 쌓지 않은 조영재 선생님이 책 여러 권에서 거듭 주장을 하시지만 스킬셋이 쌓이지 않는 직장이에요. 근데도 이제 최고 연봉을 받는 노조의 힘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예외인데 삼성전자에 가보시면은 안에 사내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사내대학에서 계속해서 이 장인이 되는 그 마스터라 그러죠. 마스터가 돼가는 그러면서 이제 연봉이나 직급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같이 맞춰서 올라가지요. 그래서 이 연봉과 직급이 그 안에서 다른 외부 노동 시장에 의지하지 않고 나가지 않고서도 이 안에서 자기 커리어를 쭉 빌드할 수 있는 그렇게 짜놓은 직장을 내부 노동 시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시장이 외부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 안에서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순환보직하고 안에서 직급 쌓아서 올라가고 그리고 같이 연공급 옆에 붙여가지고 연공급으로 올라가고 이게 이제 한국과 일본의 기업들의 내부 노동 시장으로 아주 잘 발달된 내부 노동 시장 개념은 미국에서 나왔는데 가장 잘 맞는 역사적인 사례는 독일 기업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일본이랑 한국이 독일보다도 더 강력한 내부 노동 시장을 발전을 시킨 거죠. 한 직장에 들어가면은 기업 특수적인 기술을 평생 쌓고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기업은 평생 고용을 해주고
그리고 나는 30년 동안 이 기업에만 충성을 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일본에서는 20세기 초반, 19세기 후반에 이제 일본 자본주의가 막 태동을 하다가 서로 막 이제 19세기 말에 장인이 모자랐어요. 일본은 원래 장인 사회였잖아요. 근데 장인들을 트레인 시켜가지고 처음에 일본에 이제 거기도 쇼핑 배 만드는 회사부터 처음에 제조업이 시작이 됐는데 그 장인들을 서로 빼앗다가 야 우리 이렇게 서로 빼앗지 말고 각자 장인들을 데리고 키우면서 회사 안에 오래 데리고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이제 서구의 내부 노동시장 기제를 가지고 와서 수입을 했고 이게 아마도 한국에도 식민지 기간을 통해서 수입이 돼서 우리나라 기업의 이제 내부 노동시장 기제가 만들어졌다고 추측들을 해요. 정확한 문헌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이 전 세대 노동 경제학자들이나 뭐 경영학자들, 뭐 임금 관련 전문가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은 정확히 추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34년생이신데 그 30년대생 초반생들도 정확히 기억 못해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그러니까 연공급과 내부 노동시장이 언제 처음 시작됐는지 정확히 모르고 아마도 식민지에서 오지 않았을까들 다들 그냥 게스를 해요. 왜냐하면 그들의 유산이 워낙 컸으니까. 그래서 요 틀이 한국 사회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배적인 대기업, 심지어 중소기업도 뭐 전체 바텀은 다 호봉급, 연공급제인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 위에 이제 저거를 쌓은 거죠. 성과급을 쌓은 구조죠, 우리는. 그래서 서로 받는 임금이 다른 경우도 기본적으로 바텀의 베이스라인은 다 연공급제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스템은 한국과 일본에만 존재해요. 우린 너무 당연한 건데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전 세계에. 한국, 일본에만 살아남은 제도고, 그리고 한국에서 유난히 이제 노조가 너무나 연공급을 사랑한 나머지 이제 제가 쌀전한 국가 말미의 이야기를 하지요. 너무나 연공급을 사랑한 나머지 이제 노조가 연공급을 놓지 않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다니는데 이제 요즘엔 저 지쳐서 이제 삼인주의자라는 얘기도 안 하고 다녀요. 근데 삼인주의를 하려면 직무급을 해야 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해야 되고 직무급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셋업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연한 노동시장을 해야 된다. 유연한 노동시장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넌 자본의 편이지 이야기를 들어서 저는 이제 유연한 노동시장이라는 표현을 이 책에서 안 썼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에서 유연이라는 두 가지 있고 이 단어는 고용주의 단어고 고용유연화 그리고 해고의 자유화를 뜻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좀 전에 말한 것들이 다 이제 제도적 상보성이라고 그러죠. 다 하나가 이렇게 엮여 있어가지고 어느 하나를 이렇게 떼낼 수 없이 같이 공진화한 것들이거든요.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유연한 노동시장 직무급 동일임금 동일노동 그리고 삼인주의 이런 이제 노동자 기반 대중정당 그리고 이 위에 복지국가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가는 거지 이 하나만 떼가지고 따로 실현시키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이제 한국의 사회운동은 이거를 따로 떼가지고 복지국가면 복지국가 아까 말씀드린 동일노동이 동일임금이면 동일임금 다 따로 이렇게 각기 사회운동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추진을 해온 역사지요. 그래서 하나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런 역사인데, 근데 이제 저는 왜 이제 이걸 현실에서 저는 운동하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저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이 연원을 따지다 보니까 이제 내부 노동 시장 문제까지 간 거예요. 이제 내부 노동 시장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한국과 일본의 노동 시장과 노동 운동과 심지어는 저는 정치 운동까지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생각을 해서 이제 내부 노동 시장을 들고 나왔고요. 내부 노동 시장은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소셜 케이지라고 계속 이야기한 것이 사실은 이 내부 노동 시장이고, 이제 한 내부 노동 시장 안에 갇혀 있으면은 그 기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노동자도 한 내부 노동 시장에 20년, 30년 갇혀 있다 보면은 그 기업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기업이 사람이 된다는 거는 나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이 그 기업에 함께 30년 동안 있었던 사람들과 엮인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그 릴레이셔널 모빌리티 개념이라도 연결이 되는데, 이거 이제 조영재 선생님이랑 이제 저랑 술 먹으면서 했던 얘기인데,
야, 현대자동차 직원들은 제일 공포스러워하는 게 전환 배치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개스해 보세요. 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전환 배치를 그토록 싫어하는지. 그래서 노조가 가지고 있어요, 그 권리를. 전 세계에서 그런 직장도 없어요. 전환 배치를 자본가가 안 하고 노동조합이 그 권리를 갖고 있는 나라도 없거든요. 마치 그건 독일의 워크 카운슬이 가지고 있는 파워를 여기서는 이제 노동자 임금이나 이런 거에 작업 환경에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전환 배치 문제에다 쓰는 셈인데, 전환 배치를 싫어하는 이유는 다른 팀의 전환 배치가 되면은 바다로 간 산적 그 영화 보셨죠? 거기서 유해진이 바닥으로 가는 거 싫어하잖아요. 서열 맨 밑으로 그 영화 안 보셨나? 죄송한데. 예,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산적하다가 갑자기 해적이 됐는데 서열이 맨 밑으로 가니까 이제 거기에서 계속 두드려 맞거든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맨 밑에 그 팀의 시대가 되는 게 싫어서 전환 배치, 자기 서열과 자기 역할과 자기 인간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은퇴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하죠. 아주. 이런, 그러니까 아주 독특한 이런 문화가, 근데 이 사람들은 같이 일도 같이 하고 술도 같이 먹고 같이 마라톤도 같이 하고 같이 골프도 치고, 현대자동차는 골프 칩니다. 네, 노동자들은 1억 2천 받으면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삶을 평생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이거를 뒤흔드는 사측의 전환 배치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대로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짜여서 이 내부 노동시장 기제라는 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 내부 노동시장에 기반한 한국의 노동운동은 따라서 기업 중심주일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이거를 산별노조 운동가들, 제가 이제 노동시민연대에서 여러분들도 뭐 개인적으로 아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한 100분 가까이 만나면서 인터뷰를 이제 한 3년 가까이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이 얘기는 나중에 이제 노란봉투법까지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독일의 아이지 메탈 같은, 우리나라는 원래 제일 센 거를 하고 싶어 해요. 우리나라는 노조는 독일의 아이지 메탈, 노동정당은 뭐 스웨덴 3인당 뭐 이렇게 해서 제일 센 거를 모델로 가지고 와서 그걸 막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그 방향으로 가는 게 한국의 사회운동이거든요. 어느 단위 제 윗세대들은 다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혁명은 뭐 마오 뭐 이런 식으로 다 가지고 오고 싶은 이제 모델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공부한 다음에 그 공부한 방향으로 가는 사회운동이, 그렇게 해서 많은 걸 이루긴 했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산별노조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보통 무늬만 산별노조라는 표현을 쓰시죠. 이건 제 표현이 아니에요. 이명일 선생 표현이에요. 본인이 평생 그 운동을 해놓고 본인이 무늬만 산별노조라고 레이블링을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기업별 노조 시스템을 극복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서울에만 계시면은 서울에서 노조 지도자들을 만나면 다 산별노조에 기반해서 중앙노조를 한 사람들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나시면은 그 사람들 얘기만 듣거든요. 근데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지방 노조 지도자들을 만나면은 이제 보통 이제 부울경 쪽 사람들이니까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 그러세요. 그 말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기업별 노조에서 노동운동 해가지고 기업별 노조 다 만들고 여기 기업을 다 장악하고 할 동안 그 사람들이 한 거 별로 없고, 우리가 이 기업별 노조에서 낸 조합원으로 그 위에 산별노조, 중앙노조고 심지어는 죄송합니다만 정의당까지 다 우리가 먹여 살리는 거다. 우리가 파워를 가지고 있지 그 위에 있는 애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어느 게 진실을 얘기하고 있을까 저는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제 퀄리티티브 이 질적 연구를 한참 하다 보면은 이야기가 계속 세츄레이티드 된다 그러거든요.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가는 데마다 그 이야기가 들려.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샘플링을 안 해도 되는 수준까지 오는 거예요. 마산에 가도 그 얘기를 듣고, 부산에 가도 그 얘기를 듣고, 울산에 가도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 말이 맞구나 라는 이제 저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산별노조 운동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데는, 산별노조는 서구에서는 장인들의 조합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티전들이죠. 그래서 서구
이 피톰슨의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나 아니면 그런 이제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 노조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은 다 예외 없이 결국엔 길드랑 만나요. 그래서 길드 사회주의를 그래서 누가 냈던데 번역해서 냈던데 장석준이 했던가. 예, 뭐 누군가 했어요. 하여튼 그런데 보시면은 서구의 사회주의나 삼인주의는 다 길드 노동운동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길드에 속한 장인들이 자신들의 이 장인의 스킬을 가지고 있는 그 자부심을 가진 채로 근데 산업자본주의가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공장 노동자가 다수가 되면서 자기들은 거기에 휩쓸려 들어가면서 자신들의 이전에 가졌던 권리나 자부심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서 생긴 게 노조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킬드 레이버, 전통적인 스킬드 레이버를 머신 베이스드 된 팩토리 레이버가 대체를 하는 와중에 노동을 디펜드하면서 생긴 게 노조의 기원인데 우리는 학출 지식인들이 하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레닌과 막스를 읽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노동자들을 그 어려운 문건들을 읽혀가지고 만든 노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원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이 돼서 학출 지식인들이 밀려나지요. 대충 2000년대 초중반 이때부터 이제 현장에서 학출 지식인들한테 학습을 받은 노동자들이 이들을 몰아내고 현장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학출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사회주의, 삼인주의를 이해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편 이익에 대한 개념들이 잡혀 있죠. 왜냐하면 보편 이익을 위해서 그걸 시작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현장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들 밥그릇과 자기들의 경제적 이익을 디펜드해요. 절대로 그걸 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 현장 노동자들을 산별노조의 보편 이익으로 묶으려던 이들 학출 지식인들 그 운동 세대는 대충 민노당이 만들어질 때 끝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노당이 만들어지면서 그 위로 다 올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장은 이 학출 지식인들의 영향으로부터 오히려 이완이 된 거죠. 이렇게 디커플드 됐다 그래야 되나? 예, 디커플드 됐다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책 이야기는 지금 옆으로 새버렸습니다. 원래 이렇죠. 예. 그래서 노동시민연대로 가버린 거죠. 예, 뭐 원래 이렇습니다. 이해들 하시죠? 예. 그래서 제가 어찌 하다 보니 산별노조 이야기로 샜는데 이제 내부 노동 시장 이야기를 이제 하려다가 지금 산별노조까지 가버렸는데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노동 시장을 이해를 왜 또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냐면은 제가 이제 원래 제 전공은 노동운동과 복지국가예요. 근데 한국에 와가지고 물론 첫 책은 노동시민연대였지만은 그건 이전에 쓴 책이고 한국에 와서 쓴 첫 책이 불평등의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밖에서는 저를 세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세대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책 옆방에 계신 전상진 선생님이 세대게임이라는 책을 쓰셔가지고 저한테 주길래 그래 그럼 나도 세대 불평등 한번 써볼까 그러고 쓴 책이 그 책이에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쓴 이유는 제 주위에 있는 젊은이들이 제 제자들이 너무나 취직하기 힘들어하고 너무나 직장에 가서 힘들어하고 그걸 지켜보면서 이야기를 듣다가 이게 우리 세대의 노동자들이랑 이들이 사는 그리고 이들이 인식하는 세계가 다르구나. 이거 좀 다른 세대, 그러니까 에이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코트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책을 쓰기를 시작을 했지요. 근데 이제 요즘에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내부 노동 시장만 작동하는 게 아니죠. 이제 들어와가지고 던지고 나가요. 이제 젊은 세대 직장인들이나 노동자들이 쉽게 던지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제 세대 인사 관리자들은 비명을 지르고 있어요, 지금. 이 젊은 세대들하고. 그래서 뭐 90년대생이 온다부터 해갖고 수많은 세대 담론이나 그런 그 인사 관련 책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는 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저희 세대의 프레임워크로는 또 내부 노동 시장 요 모델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이 문제를 어떻게 또 분석을 해야 되나, 사회과학자로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오픈엑시트에 이제 운을 살짝 이제 집어넣었는데
앞으로 이제 작업을 많이 해야 되지요. 예, 잠깐 쉬어가는. 예. 이게 원래 5장의 맨 앞에 표지에다가 넣었는데 제 제자들한테 읽히거든요. 제 제자들은 대부분 이제 페미니스트 사회학자들인데 선생님 재수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좋지 않니? 그랬더니 아니 재수 없어요. 그냥 담백한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빼버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시죠? 이 노래 다들. 네,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인데 Prisoners here of our 제도주의라고 생각해요. 제도주의를 너무 이제 제도주의라는 거 모르고 지었겠죠? 이글스는. 근데 이제 그 책에 없는 제가 이제 스티키 캐피탈리즘에 있는 건데 가지고 왔는데 영어 책에 있는 한번 읽어볼게요. 손님이 집의 대문에 이르면 주인은 손님이 겉으로는 사양하는 척하더라도 정중히 들어오도록 권해야 한다. 주인은 대문의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가고 손님은 왼쪽 계단으로 올라가야 한다. 만약 손님의 지위나 서열이 주인보다 낮다면 주인이 계단을 오를 때 그를 따라잡아야 한다. 주인을 따라 계단을 오를 때 손님이 두 발을 최대한 가까이 모아 좁은 보폭으로 걸어야 한다. 동쪽 계단을 오를 때는 오른발, 서쪽 계단을 오를 때는 왼발부터 디뎌야 한다. 이게 이제 조선시대 향촌 규약이었거든요. 소학에 나오는. 여러분들 이거 이거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런 규율에 따라서 행동하시는 걸 저는 보면서 컸거든요. 어렸을 때. 기억 안 나요. 예를 들면 남녀 사이에는 이게 명확했어요. 남자가 살짝 앞에서 걷고 여자는 항상 뒤에 따라서 걷고, 그리고 서열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약간 앞에 걷고 나이가 어린 사람은 뒤에 걷다가 문을 열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인사를 해야 되거나 다른 일을 처리해야 될 때 얼른 앞으로 나가가지고 일을 처리하고, 이런 규율들이 몸에 다 배 있었어요. 저희 윗세대들이. 요즘엔 이제 없어졌죠. 이런 거 없죠. 옛날에 김무성이 이거 씩 던질 때 거긴 있었는데 잠깐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런 마을 공동체 규약들이 회사 조직으로 저는 많이 이전이 됐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이제 이 다음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에서도 저는 이제 이게 강압기제죠. 근데 이제 다들 보셨죠? 예. 저는 이제 이 다음 장면이 이제 제일 유명한 장면인데 앞에까지만 썼어요. 근데 이제 이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가족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제 한국의 가부장 사회에서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이게 이제 이런 강압적인 이제 사회 기제가 저는 이제 곳곳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내부 노동 시장은 이런 강압 기제만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연공제라든지 이제 사내복지 같은 굉장히 그 다양한 기제들이 존재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셜 케이지 세 번째 사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울산의 현대자동차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에서부터 벗어나기를 거부하는 거죠. 밖에 나갈 수 있어도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 자본주의의 저는 문화적 기초라고, 제도적 기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작업을 시작을 했던 거고요. 챗GPT한테 이거 집어넣고 그려보랬더니 이렇게 그려보. 예. 근데 이제 이게 소셜 케이지가 꼭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셜 케이지가 작동을 제대로 안 하면, 실패를 하면은, 가족이든 회사 조직이든 국가든 실패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엑소도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건 이제 제가 삼국사기 좋아해가지고 삼국사기를 좋아해서 읽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저는 좋아해서 읽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재밌는, 이제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한반도의 조건들을 이해하기 좋은, 이게 과연 옛날에만 있었던 일인가? 요즘에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읽는데, 그러니까 이제 삼국이 존재했을 때는 서로 이제 막 엑시트를 했던 거죠. 이 동네에서 먹고 살기 힘들거나 너무나 힘들면은 이제 다른 국가의 나와바리로, 다른 국가의 그 영역 안으로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 도망을 가는 행위가, 이제 오픈 엑시트라고 제목을 지은 이유는
우리는 도망갈 수 있는 존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쓴 거예요. 그래서 도망갈 수 있는 옵션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왜 쓰냐면은, 제가 이제 서강대로 엑시스를, 저는 미국에서 서강대로 엑시스를 한 케이스잖아요. 서강대로 엑시트할 옵션이 없이 제가 미국에 있었으면 지금 트럼프 치하에서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고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 엑시트할 옵션이 있다는 게 굉장히 커다란 안온함이죠. 그래서 서강대에 올 수 있다는 엑시트 옵션이 있는 채로 제가 마지막 몇 년을 살았는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나는 이 직장에서 평생 살아야 돼, 나는 이 사람들이랑 평생 살지 않으면 나한테는 옵션이 없어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과, 아니야, 물론 이제 그 다음 직장이 또 다른 케이지가 될지언정 그래도 거기에는 어떤 인간 관계와 어떤 뭐 보상 체계와 어떤 기업 문화가 있는지 모른 채로 제가 엑시스를 하는 거니까, 물론 알아보고 하겠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이제 새로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인간이 가지고 사는 것과 그런 가능성이 없이 정해진 길로만 가야만 하는 그런 사회와 저는 차이가 크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회가 노동자들한테도 엑시트 옵션이 많은 사회가 더 좋은 사회 아닌가? 그런 유연성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닐까라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대충들 살펴보셨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뭐 다 제가 요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책 안에서 이제 미래 한국 사회, 현재 이미 저는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한국 사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에피소드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조금 모은 질문들 이야기 조금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토론하는 시간을 더 오래 많이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저는 다들 챗GPT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에. 근데 이제 이게 놀랍게도 제 나이 위로는 잘 안 씁니다. 그냥 거기에 장난스러운 물음이나 물어보지 자기의 업무를 그걸로 대체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자기 업무를 이제 챗GPT를 써서 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깊이까지 하고 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이제 학생들한테 저는 이제 리포트 숙제 못 내요,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없어. 제가 작년까지 구별했거든요, 챗GPT랑 학생이 쓴 거랑 챗GPT가 쓴 거 구별을 했는데, 이제는 못 하겠어요, 저도. 애들이 내 문체에 맞게 다시 해줘, 이런 것까지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해. 그 시간 낭비야, 저한테도. 그래서 이제 아무튼, 근데 이런 챗GPT나 인공지능을 잘 이제 유능하게 쓸 줄 아는 젊은 세대와 이걸 쓰지 못하는, 그래서 챗GPT가 모든 걸 다 요약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는데, 저는 심지어는 대학에서 왜 우리가 옛날 지식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암기해서 가르치고 하는 짓을 우리가 왜 교육 시스템에서 하고 있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에 심지어는. 그래서 교육 시스템도 다시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런 대체 효과와 추격 효과 때문에 그 지식을 굉장히 빠르게, 이전 세대의 지식을 굉장히 빠르게 요약하고 따라잡고, 그리고 이거 기반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갈 줄 아는 세대와 그렇지 못한 세대 사이에 이제 지식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질 것이다. 근데 이제 저희 세대는 대신에 자산과 자리를 가지고 있죠. 저희 세대의 상층 기득권들은. 그래서 요 갭이 한동안은 존재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굉장히 이게 갈등을 일으키면서 점점 좁혀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건 희망적인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이제 뭐 페미니즘 이야기는 제가 괜히 썼나 싶은데, 뭐 한 제자가 저한테 그러죠. 선생님을 좋아하는 청년 보수 남성들이 다 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걔들이 나를 왜 좋아하는데? 그랬더니 그 586 비판을 하셔서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필요 없어 그러고 썼는데, 저는 아무튼 그 페미니즘과의 그 충돌은 이제 저출산 문제를 저는 요즘 다시 출산율 오른다고 막 좋아들 하는데, 0.69였다가 0.75로 이게 좋아진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경제학 표현인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저는 이 상황을 요약을 하면은 두 개의 이퀄리브리엄이 존재를 하죠. 하나의 이퀄리브리엄은 이거 이제 게리 베커, 제 동료였던 게리 베커의 이퀄리브리엄인데, 게리 베커가 그런 논문을 써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러니까 남성이 바깥에서 일하고 여성이 안에서 일하는 거는 그 가장 효율적인 디비전 오브 레이버다. 그래서 이거를 지배하는 그 이 맥시멈 유틸리티를 갖다가 거번하는, 관장하는 저 위에 누군가가, 이 둘이 이렇게 디비전 오브 레이버를, 그러니까 저거죠, 젠더드 디비전 오브 레이버죠. 이거를 밖과 안으로 나눠서 하도록 위에서 누가가 지도를 하는 거고,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완벽한 이퀄리브리엄이다. 이게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이다, 인류가 만든. 그 논문을 쓰고 게리 베커의 와이프가 자살을 했죠. 우울한 얘기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시카고로 왔죠, 콜롬비아에 있다가. 근데 아무튼 아니면 그것 때문에 자살했다는 얘기는 아니, 아무도 몰라.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얘기야. 그냥 우연이에요. 근데 요 이퀄리브리엄에서 또 다른 이퀄리브리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스웨덴 모델이라고 하는 스웨덴 3인주의에서 남성과 여성이 동일하게 가정의 노동을 양분하고 바깥에서도 같이 이제 각자 커리어를 디벨롭하는 요 모델이죠. 그래서 남성이 요거를 받아들여서 안팎에서 같이 그 가사 노동을 육아까지 다 그 양분을 하고, 그리고 국가는 이 듀얼 커리어를 지탱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복지 시스템을 국가가 갖추는 이제 이런 모델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일로 이행하는 요 과정이 굉장히 코스트가 많이 드는데, 서구는 여기까지 잘 이행을 어느 정도 했는데, 한국은 저는 여기 중간 어디쯤 오다가 지금 젊은 세대들은 모르겠어요. 쟁투가 벌어지고 저희 세대는 이쪽으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간에서 여성들이 이 두 가지를 다 감당을, 가사와 외부의 노동을 다 감당을 하지 못하니까 이제 커리어를 살리고 육아를 놓는, 이제 요 중간에서 여성들이 이제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선택한 게 저출산이다. 이제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서 이제 그 장을 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로 완전히 이행을 하기 전까지는 이 저출산은 어쩔 수 없는 그 중간 단계의 일종의 부산물과도 같은 것이 될 것이다. 근데 빨리 이행을 하면 할수록 이제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될 텐데, 지금 이게 너무나 지체가 된 나머지, 노무현 정권 때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20년째 해결 안 되고 점점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저출산 문제와 연결돼서 이제 이후에 노동과 노동 시장이 감당을 할 수밖에 없는, 이미 감당을 하기 시작한 것이 이민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팀을 학생들이랑 같이 꾸려가지고 이제 이주 노동자들 이제 전혀 인터뷰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이제 한국의 농업은 이미 이주 노동자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상황에 이미 진입을 해서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이들이 없으면은 어마어마한 우리 그 대파 사건 때 봤잖아요. 그 푸드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회 자체가 이제 지탱이 될 수 없는, 이제 그들이 우리를 밑에서 이제 떠받쳐 먹여 살리고 있는 그런 단계에 이미 진입을 했고, 농업 노동은 이제 이주 노동자, 이게 그런 거예요. 원래는 이제 이 쿠즈네츠 커브라 그러는데, 그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은 농업 부분에 있던 노동이 대거 산업 프롤레타리아트로 바뀌면서 이동을 하잖아요. 이제 이게 1차 이동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프롤레타리아트들이 서비스 노동으로 가는 게 이제 2차 이전인데, 요 과정에서 농업이 하는 역할은 점점점 축소가 돼가지고 이미 우리나라 97, 8년 외환위기가 되면 농업이 5%밖에 안 돼요. 전체 그 인구 중에, 그러니까 노동하는 인구 중에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공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동시에 농업 부분이 기계화가 진행이 돼요. 그래서 농업 부분의 생산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5%밖에 안 되는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먹고 살 수 있는 쌀을 다 생산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옛날엔 1960년대 이전에 90%가 농촌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불과 30여 년 만에 이들이 다 도시로 오고 산업 프롤레타리아트나 아니면 화이트 칼라가 되고, 나머지는 농촌에 있었는데, 이 5%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후 다시 30년 동안 우리를 먹여 살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우리는 자녀이자 손주들이잖아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농촌에 계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나이가 먹어서 지금 사멸하고 계세요. 그 중에 마지막 남았던 세대들이 지금 60, 7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형제들은 소위 말하는 386 노동자가 돼가지고 도시로 갔는데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때는 자식이 대여섯 명이 있었기 때문에 6명 중에 5명은 도시로 보내면 1명은 거기 제일 죄송합니다. 제일 이제 뭐 이 얘기는 조심해야 돼. 하여튼 그럴 만한 사람이 거기 남을 이유가 있는 사람이 남아서 거기서 농사를 짓게 됐겠죠. 어떤 이유로든 간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60, 70대가 되면서 이 사람들이 농촌에서 브로커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브로커가 돼서 하는 일이 봉고라 그래요. 봉고를 한 두세 대씩 집에 놔두고 집에 이제 비닐하우스를 한 3개씩 만들어 놓고 그 불법 이주 노동자, 불법이라고 하면 비합법이라고 그러죠. 요즘 비합법 이주자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10명, 20명씩 재우면서 브로커리지를 하는 거예요. 브로커리지가 왜 가능하냐면은 이게 브로커라 그러면 나쁜 의미로 받아들이시는데 나쁜 거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들이 없으면은 우리 농산물이 생산이 안 되거든요. 오늘은 누구네 집에서 대파 수확, 오늘은 누구네 집에서 파종, 오늘은 누구네 집에서 모내기 이런 식으로 모든 게 이 사람들 머릿속과 인적인 네트워크에 다 인베디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도 대체를 할 수 없는 브로커리지죠. 요 통로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에 그 수요가 존재하는 임금 노동의 수요가 존재한다는 걸 이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사이드에서는 이 임금 노동이 존재하는 데에 다다를 수 없는, 왜냐면 말을 못하니까. 이주 노동자들이 이만큼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둘을 연결을 봉고로 해줘가지고 억대 수입을 올리면서 사는 지금 60, 70대 은퇴한 농부들이 지금 우리나라 농업, 아까 말씀드린 그 5%가 우리나라 전체 농업 지금 먹거리를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는 농업이 아니고 이게 지금 제조업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남동부 연안이나 이제 주요 공업단지의 가장 3D 업종에 속하는 직종들은 이제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로 더 이상 안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보통 이게 일당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되는 일들이에요. 10만 원이면 안 가요. 15만 원이면 조금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이제 외국 사람들이 다 채우는 거죠. 좀 10에서 15만 원 사이에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제조업으로 대거 지금 채용이 되고 있고 이동을 하고 있고, 아마도 제 나이에 은퇴 직종 중에 지금 제일 각광받는 직업 중에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동남아에 가서 거기에 있는 노동자들을 한국말을 가르쳐 가지고 브로커를 한국에서 아까 하는 농업 브로커들 있잖아요. 그 모델을 동남아로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동남아에 있는 노동자들을 한국의 조선소나 중소제조업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쪽 사이드는 한국 사람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쪽 노동 공급 사이드가 없잖아요. 이제 불법 이주 농민들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지금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걸 직접 현지에 가가지고 한국말을 거기서 가르쳐가지고 가르친 그 대가를 본인이 수령을 하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보내는 거죠. 이미 이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캄보디아나 저 동남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노동 시장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의 노동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민장의 맨 뒷부분에 이제 앞으로의 진보 정치가 맞이할 세계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제 미국 정치에 기반을 해가지고 조금 썼는데 거기까지는 다들 안 읽으셨을 거예요. 아마 앞에서 읽다가. 네. 근데 그 뒷부분에서 한 이야기는 이런 거죠.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 이미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트럼피즘으로 확인을 하신 건데 한국은 아직 안 일어났죠. 왜냐하면 이민 정치가 극우파의 준동, 파퓰리즘이랑 결합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노동시장이 타이트해야 돼요.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심하게 일어나야 돼요.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 사이의 경쟁이 심하게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이들이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어야 돼요. 대표적인 데 프랑스죠. 프랑스는 가보시면 외국인 노동자들 거주지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제리안들 거주지 따로 있어요.
이슬람 거주지도 따로 있고 섞여 있죠. 저쪽 그 파리 북쪽에 있어요. 근데 한국은 그 분리는 지금 이루어져 있는데 따로 살잖아요. 어디 사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저 서울대공원 가면 많이들 계시고 지하철에 타보면 많이들 계신데 대부분 특정 지역에 모여서 살지요. 근데 노동시장에서의 경쟁은 아직 심각하지 않아요. 건설 부분에서만 약간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한국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아직은 한국 사회가 충족이 안 됐는데 앞으로 이 한국말을 잘하는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그 분야가 이제 건설이에요. 왜냐하면 건설이 단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농업 분야는 1년 그 10만 원씩 받는 거 다 합쳐봤자 3천만 원이 안 되는 그런 노동시장이고 건설 노동시장은 5천, 6천만 원까지 버는 노동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온 조선족들 있죠. 조선족 노동자들이 이미 한국 사람들이 다 됐죠. 왜냐면 영주권까지 다 받았으니까. 한국 사람들이에요. 조선족이라고 부르면 안 돼요. 한국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미 건설 노동업에 진출을 해서 이 사람들이 브로커가 돼서 현장 브로커인 거죠. 그래서 현지에서 오는 중국인들이나 아니면 뭐 몽골인들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현장에서 팀을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한테 밀리는 거죠. 한국인 노동자들은 왜냐하면 40, 50대, 60대거든요. 이미 젊은 노동자들은 별로 없고. 근데 이제 건설 노동은 이게 바디가 받쳐줘야 되는 굉장히 힘든 위험한 노동이기 때문에 이제 점점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내 노동이. 그래서 건설 노조에서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조건이 아직 성수가 안 됐는데 앞으로 이제 두 방향으로 쪼개지겠죠. 우파와 좌파가 다 쪼개져요. 이민의 충격은 굉장히 이민 노동의 충격은 저도 20년 미국에 살아봤는데 이게 한번 확 불타오르면은 길거리에서 하이하면서 이렇게 미국 사람들 진짜 착하고 좋거든요. 그 사람들 눈빛이 갑자기 바뀌어요. 갑자기 외부에서 온 에너미로 취급하기 시작해요. 눈에서 느껴져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겪었던 것들도. 근데 그 첫째로는 우파는 문화주의 우파와 그리고 이제 기존의 부시류, 우리가 옛날에 기억하던 조지 부시류의 그 글로벌라이제이션 우파로 나눠져요. 그래서 문화주의 우파가 이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전통성 이거를 지키고자 하는 그 세력들이 이민자들과 이제 적대시하는 세력이 되는 거죠. 우파는 그러면은 이민을 싫어하는 세력과 이민자들을 고용해가지고 값싼 노동력으로 쓰고 싶어하는 세력으로 갈라지겠지요. 우파는. 좌파의 지식인이나 전문가 그룹들은 아까 말한 학출 지식인 고전통에 있는 요 좌파 세력은 보편주의자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좌파 담론 전체가 보편주의예요. 모든 인간은 다 평등한 건데 여기서부터 시작하거든요. 우리 인류는 그냥 브라더후드, 우리는 형제다. 여기서부터 이 이념에서부터 일종의 휴머니즘이죠. 거기서 시작하는 게 좌파 정치인데 요 좌파 정치 안에서 이제 기존의 노동을 디펜드 하려는 로우 스킬드 레이버. 그러니까 로우 스킬드 레이버가 가장 먼저 이민 노동자들과 경쟁을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건설 노조 같은 경우죠. 서구에서는 이게 우리 같이 저출산으로 인해 저출산과 아니면 젊은 세대 대학 교육을 주로 70~80%가 대학 교육을 받아가지고 이제 육체 노동을 혐오시하는 젊은 세대와는 다르거든요. 서구는 아직 미국만 해도 대학 진학률이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더 많은 트럼프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 70%를 보고하는 정치고 민주당은 30%를 보고하는 정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드네커는 보통 여기 그 농촌에서 일하다가 목 빨개진 백인들을 레드네커라고 그러거든요. 레드네커와 고졸 출신인 중서부 공장지대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 그러니까 벤스 집안이 그런 집안이거든요.
원래 탄광촌 집안인데 거기에서 공부 잘해가지고 대학 간 애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주류인 그 계층들이 이제 민주당의 이 블루칼라 베이스였는데 이들이 이민자들과의 충돌 때문에 아까 말한 이제 문화주의 우파와 연대를 하는 현상. 이제 이게 아직 한국은 벌어지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세대는 벌어지겠죠.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이민자들이 이제 곳곳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두 가지 힘이 작용을 해요. 이민자들이 치고 위로 올라오는 힘 요 하나랑 또 하나는 이민자들을 이렇게 포용해 가지고 같이 사는 힘. 요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작용을 잘 하는 데가 캘리포니아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가보시면은 그냥 섞여서 잘 살아요. 해피하게. 거기 이민자들을 서로, 왜냐면 절반이 이민자고 같이 그냥 옛날부터 섞여서 잘 살았어요. 캘리포니아는. 원래 그런 동네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노동 세력도 세고 기존의 좌파 세력도 세요. 캘리포니아는. 거기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민자가 뒤늦게 들어오고 좌파 정치나 노동조합의 세력도 원래 약했고 그런 동네에서는 이제 섞이지도 못하고 경쟁을 심해지는 거죠. 이제 이런 동네에서 트럼피즘이 창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사회는 저는 한 10년 후쯤부터 시작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은 아닐 것 같고요. 한 10년 후부터. 그래서 뭐 저의 그냥 예측인데 피할 수는 없고 그 세력이 지금 중국 혐오를 가지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대중강연 가면 이제 이런 얘기 안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청년 보수들이 곳곳에 앉아 있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이제 이런 얘기 못 해요. 청년 보수들이 곳곳에 앉아가지고 선생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걸 바로 손들어요. 그리고 아까 페미니즘 얘기 있잖아요. 교수들 페미니즘 얘기 요즘에 수업 시간에 안 해요. 놀랍지요. 청년 보수들이 손들고 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바로 썰렁해져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청년 보수 이야기는 나중에 질문이 더 나오면 하기로 하고요. 벌써 한 1시간 이야기했죠, 제가? 네, 예. 50분 한 50분 좀 넘게 하셨습니다. 중간에 휴식 필요하시면 쉬고 하셔도 돼요. 이 이야기 하나만 하죠. 이제 능력주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저는 샌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샌델을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일단 한국 사회에 잘 안 맞아요. 미국의 능력주의랑 능력주의를 너무나 키워서 뭐 그죠? 아인슈타인이나 아니면 마이클 조단 같은 그런 재능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파일을 가져가는 그런 능력주의랑 한국의 저는 능력주의는 굉장히 왜곡된 학벌주의이지 이게 저는 그런 능력주의는 아니라고.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은 굉장히 다면적인 거고 굉장히 다양한 거거든요. 왜냐면 군 리더가 있고 우리가 방금 봤잖아요. 서울 법대 출신으로 정권을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삽질을 했는지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드시 시험 성적이 좋다고 해서 좋은 리더가 된다는 보장 없죠.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좋은 보고서는 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원래 그게 암기 잘해가지고 잘 요약하는 게 보고서의 특징이잖아요. 그건 잘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좋은 리더가 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 성적을 가지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예로 돈가스 집을 열려고 돈가스 장인을 뽑고 싶어요. 돈가스를 잘 만드는 사람을 돈가스 장인 사회에서 수소문을 해서 찾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학벌을 물어본 다음에 너는 학벌이 좋으니까 돈가스를 잘 만들겠구나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한국 이게 잘못된 시스템인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이 그렇게 돌아가 왔고 지금도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내부 노동 시장과 연공제가 돌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학벌이다. 왜? 내부 노동 시장에서 스킬셋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공제가 있기 때문에 연공제는 그냥 다 같이 같은 나이면 들어올 때 연차 같으면 다 같이 돈 똑같이 받는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가 필요 없는 거죠. 거기서는. 근데 이제 누군가는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누구를 승진을 시키냐? 학벌 처음에 좋은 사람을 승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그런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좋은 학벌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30년 동안 인생이 보장이 되고 나중에
이제 편하게 은퇴를 해가지고 이제 퇴직금 받아가지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요 모델로 진입하기 위해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입시 경쟁을 벌이는 그런 사회 모델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능력주의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건 능력주의가 아닌 뭔가 한국적인 능력주의라고 얘기하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한국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도 충분히 보상을 받기 힘든 나라고, 그리고 천재들도 보상을 받기 힘든 나라고, 여러 가지로 보상을 받기 힘든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한 보상 시스템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우리 사회에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더 하고 싶지만은 제가 너무 혼자서 떠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결론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그런 사회에서 앞으로는 어느 사회로 갈 것인가? 저는 이제 아까 말한 내부노동 시장 모델에서 어떻게 이 조직에서 안정적으로 더 오래 남아 있을 수 있을까라는 이 이전 세대 질문이, 내가 이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환경은 어디일까라고 스스로한테 묻고 그 환경을 찾아서 엑싯을 인생 평생에 걸쳐서 몇 번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 조직에 들어가는데 필요한 스펙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이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킬은 무엇일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당연히 그것은 이제 훈련을 위한 수업과 현장 직무 경험, 실행 경험. 저는 이제 대학이나 우리 교육 시스템도 이쪽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후자의 사회로 우리도 갈 것이다 라는 이제 희망 섞인 결론을 내리면서 이제 끝냅니다. 그래서 뒤에 질문들이 쭉 있는데요. 나중에 여러분들 질문들이 나오면 같이 섞어가지고 하기로 하고, 제 이야기는 일단 여기서 오픈 엑시트 이야기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예.